미친 엑스들. 권리금 6억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됐어요. 막. 저는 60살 편의점 야간 알바로 근무 중입니다. 퇴직금으로 5억 5천만 원을 받았죠. 집까지 담보로 잡혀서 총 12억 5천만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사장님이 되고 싶었어요. 손자 미국 유학비도 내고 노후도 준비하고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10개월 만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12억 5천만 원이 증발했고 1억 5천만 원 빚만 남았어요. 집은 팔았고 손자 유학은 중단됐습니다. 대체 어디서 잘못된 걸까요? 제 실수가 여러분에게는 교훈이 되길 바라며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끝까지 봐주시고 공감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 영상을 많은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호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제 실수를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혹시 저처럼 평범하게 살아온 분들이 제 이야기를 읽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28년간 한 회사에 다녔습니다. IT 중견기업이었어요. 처음엔 말단 사원으로 시작했지만 성실하게 일했고 회사도 저를 믿어줬습니다. 과장, 부장을 거쳐 48배 이사까지 올랐습니다. 주변에서는 성공한 직장인이라고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내와는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아들 둘을 키웠고 큰아들은 결혼해서 손자를 낳았어요. 5살 된 손자는 제 삶의 활력소였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손자가 달려와 안기곤 했죠. 그 순간만큼은 회사에서의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졌습니다. 2023년 5월 저는 58세의 나이로 명예퇴직을 결심했습니다. 회사에서 권고한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퇴직금은 5억 5천만 원 정도 나왔고 판교에 있는 35평 아파트는 시세가 12억 원쯤 됐습니다. 대출이 5억 있었지만 순자산으로 따지면 12억 5천만 원 정도였죠. 왜 퇴직했냐고요? 사실 회사 생활이 지겨워진 것도 있었지만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큰아들 내외가 손자를 미국으로 조기 유학 보내겠다고 했거든요. 아들 부부 수입으로는 유학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연간 6,5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군요. 사립학교 학비에 생활비, 항공료까지 합치면 그 정도였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5살짜리를 미국에 보낸다는 게 말이 되냐고 했죠. 하지만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자기도 어릴 때 영어를 배우고 싶었지만 형편이 안 돼서 못 배웠다고 손자만큼은 기회를 주고 싶다고요. 아들도 아버지인 제게 부탁했습니다. 자기들이 갚을 테니 도와달라고요. 손자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며 따르던 그 아이가 영어도 못하고 외국에서 고생할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어떻게 하면 손자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때 떠오른 게 사업이었습니다. 28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늘 꿈꿨던 것이 있었거든요. 바로 누군가에게 사장님이라고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임원이라고 해도 결국 고용인이었어요. 사장님한테 보고하고 승인받고 눈치 보고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 제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퇴직 후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대학 동창인 김형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김형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는데 좋은 매물이 나왔다며 한번 보러 오라고 했어요. 인천 부평에 있는 대형 찜질방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찜질방이라니 너무 낯선 업종이었거든요. 하지만 김형이 계속 설득했습니다. 요즘 찜질방이 대박이라고, 특히 부평 쪽은 유동인구가 많아서 장사가 잘 된다고 했어요. 현재 주인도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만두는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아니, 시작되는 줄 알았습니다.
김형과 함께 인천 부평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부평역에서 내렸는데 역 주변이 생각보다 번화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상권도 활발해 보였습니다. 김형이 말했죠. 이 동네는 군부대도 가까워서 주말이면 장병들도 많이 온다고요. 찜질방 손님으로는 최고라고 했습니다. 매물로 나온 찜질방은 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건물 지하 1층과 2층을 합쳐 450평 규모였어요. 입구에 로얄 스파앤 사우나라는 간판이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이름부터 그럴듯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로비가 넓었고 탈의실과 목욕탕, 찜질방, 수면실, 식당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현재 주인은 65세쯤 돼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성함은 최 사장님이었어요. 최 사장님은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이 사업을 15년째 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처음엔 작은 목욕탕으로 시작했는데 돈을 벌어서 지금 규모로 키웠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사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최 사장님이 두툼한 장부를 꺼내 보여줬어요. 최근 3년간의 매출 기록이었습니다. 장부를 보니까 월 평균 매출이 1억 4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 사이였어요. 성수기인 겨울에는 2억 가까이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비수기인 여름에도 1억 2천만 원 정도는 꾸준히 나왔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순이익은 얼마나 되느냐고요? 최 사장님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설명했습니다. 매출에서 인건비, 관리비, 재료비를 빼면 월 3천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 남는다고 했어요. 1년이면 3억 6천만 원에서 4억 2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는 계산이었죠. 저는 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손자 유학비가 연간 6,500만 원이니까 3억 6천만 원 벌면 유학비 내고도 3억이 남는 거였어요. 그러면 2억은 생활비로 쓰고 1억은 저축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게다가 아직 58이니까 10년만 운영해도 10억은 모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최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사실 더 하고 싶은데 나이도 있고 허리도 안 좋아서 그만둔다고요.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했는데 아들이 회사 생활하는 게 편하다며 안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좋은 분한테 넘기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를 보더니 임원 출신이면 경영 마인드도 있을 테니 딱 맞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김형도 거들었어요. 영호야, 이런 매물 흔치 않아. 부평역 근처에 이 정도 규모 찜질방이 또 어디 있겠어. 지금 안 사면 후회할 거야. 그리고 찜질방은 경기 영향도 덜 받아. 경기 안 좋을 때 사람들이 여행은 못 가도 찜질방은 오거든. 가족끼리 오면 10,000원, 20,000원으로 하루 종일 즐길 수 있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가끔 가족들과 찜질방에 간 적이 있었어요. 찜질도 하고 식사도 하고 수면실에서 낮잠도 자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았거든요. 특히 손자가 좋아했어요. 아이들 놀이방도 있고 간식도 먹을 수 있으니까요. 가격은 1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권리금이 6억, 보증금이 6억 5천만 원이었어요. 건물주한테 내는 월세는 600만 원이었고요. 제 퇴직금 5억 5천만 원으로는 부족했습니다. 7억이 더 필요했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김형이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월 3천만 원 벌면 대출 이자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5년만 하면 대출도 다 갚고 완전히 내 돈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그 말이 맞았어요. 은행 대출 이자가 연 4% 정도였으니까 7억 대출 받으면 월 이자가 230만 원 정도였습니다. 월 3천만 원 벌면 충분히 낼 수 있는 금액이었죠. 저는 최 사장님한테 한 가지 더 물었습니다. 혹시 특별히 신경 써야 할 게 있냐고요? 최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직원들 관리만 잘하면 돼. 여기 직원이 25명인데 다들 오래 일한 사람들이야. 정리 아줌마들, 식당 아주머니들, 안내 데스크 직원들. 이 사람들만 잘 챙기면 사장님은 그냥 앉아서 돈 세면 돼.
그 말에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걱정했어요. 찜질방을 해본 적도 없는데 괜찮겠냐고요. 하지만 제가 장부를 보여주고 수익 구조를 설명하자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자 유학비도 해결하고 우리 노후 자금도 마련할 수 있다면 해볼 만하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결심했습니다. 로얄 스파앤 사우나의 새 주인이 되기로요. 평생 꿈꿔왔던 사장님이 되는 겁니다. 2023년 12월 첫째 주 드디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7억 원을 대출받았고 제 퇴직금 5억 5천만 원을 더해 총 12억 5천만 원을 최 사장님께 지급했어요. 권리금 6억, 보증금 6억 5천만 원. 통장에서 그 큰 돈이 빠져나가는 걸 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어요. 이제 저도 사장입니다. 인수인계는 2주 동안 진행됐습니다. 최 사장님이 옆에서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시설 점검하는 법, 직원 출퇴근 관리하는 법, 장부 정리하는 법.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았지만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최 사장님 말대로 직원들이 다 알아서 일했거든요. 첫날 출근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준비했어요. 회사 다닐 때보다 더 일찍 일어난 거죠. 찜질방은 24시간 운영이라 전날 밤부터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니 데스크 직원인 김주임이 인사했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사장님이 된 겁니다. 최 사장님이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전체 미팅이었어요. 정리 담당 아주머니들 15명, 식당 주방 아줌마들 5명, 데스크 직원 2, 시설 관리 기사 2, 경비원 1명. 총 25명이었습니다. 최 사장님이 소개했어요. 이분이 새로운 사장님이시다. 잘 모시라고요. 제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돼서 기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 중에 한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월급은 그대로 주시는 거죠? 저는 당황했지만 최 사장님이 대신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전부 그대로야. 근무 조건도 똑같고. 인수인계 2주가 끝나고 최 사장님이 떠났습니다. 마지막 날 악수를 나누며 최 사장님이 말했어요. 박 사장님, 제가 15년 동안 키운 곳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직원들한테 잘해주세요. 그 사람들이 진짜 일 잘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완전히 혼자 된 첫날, 저는 사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컴퓨터와 서류철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달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창문으로는 찜질방 입구가 보였어요. 손님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저 사람들이 다 제 손님입니다. 12월은 성수기였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손님이 정말 많이 왔어요. 평일에도 하루 200명, 주말에는 300명 이상 왔습니다. 입장료가 성인 12,000원, 어린이 7,000원이었으니까 입장료 수입만 하루 25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거기에 식당 매출, 매점 매출까지 합치면 하루 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한 달 후 12월 매출을 정산해 봤습니다. 총 1억 5,800만 원이었어요. 최 사장님이 보여준 장부와 비슷했습니다. 저는 기뻤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순이익을 계산해 보니 3,2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인건비로 1,100만 원, 관리비로 600만 원, 재료비로 500만 원, 월세로 600만 원, 대출 이자로 230만 원. 그리고 자잘한 비용들 빼고 나니 3,200만 원이 남은 겁니다. 다음 달인 2024년 1월도 비슷했습니다. 매출이 1억 4,500만 원 나왔고 순이익은 3천만 원이었어요.
저는 아내한테 자랑했습니다. 여보, 이거 괜찮은 것 같아. 한 달에 3천만 원씩 벌면 1년에 3억 6천만 원이야. 손자 유학비 내고도 3억이 남아. 아내도 좋아했어요. 당신 잘했어요. 역시 임원 출신이라 경영을 잘하시네요. 회사 동료들한테도 연락했습니다. 야, 나 찜질방 인수했다. 한번 놀러와. 내가 사장이야. 동료들이 놀러 왔어요. 5명이 왔는데 제가 전부 무료 입장시켜줬습니다. 식사도 제가 쐈어요. 동료들이 부러워했어요. 영호야, 너 잘됐다. 우리는 아직도 회사에서 쪼그라들어 있는데 너는 벌써 사장이 됐네. 그 말에 저는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손자한테도 전화했어요. 윤호야, 할아버지가 사장님 됐어. 나중에 미국 갔다 오면 할아버지 찜질방 와.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손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최고예요. 저 미국 가면 영어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 목소리를 듣는데 뿌듯했어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 잘하고 있구나. 2월이 됐습니다. 매출은 1억 3천만 원이었어요. 12월 1월보다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괜찮은 수준이었습니다. 직원들도 저를 잘 따라줬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사장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고 일도 알아서 잘했습니다. 저는 주로 사장실에 앉아서 장부를 확인하고 가끔 현장을 돌아다니며 손님들 불편한 게 없는지 확인했어요. 어느 날 로비를 걷고 있는데 한 손님이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정말 좋아요. 저희 가족이 자주 오는데 직원분들도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하고 계속 이렇게만 해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아, 이게 사장의 보람이구나.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2024년 2월 말 관리비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건물관리사무소에서 보낸 거였어요. 봉투를 뜯어보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가스비가 1,850만 원이었거든요. 전기료도 1,300만 원이었고요. 총 3,150만 원.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싶어서 다시 확인했어요. 하지만 숫자는 똑같았습니다. 급하게 최 사장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가스비가 왜 이렇게 나왔어요? 1,850만 원이나 나왔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최 사장님이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아, 그거. 요즘 가스비가 많이 올랐어요. 작년 겨울까지만 해도 60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3배 가까이 뛰었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사장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최 사장님이 대답했어요. 나는 10월에 그만뒀잖아요. 가스비 폭탄 맞기 전에 나온 거지. 솔직히 내가 계속했어도 힘들었을 거야. 요즘 도시가스 요금이 장난 아니야. 특히 우리같이 큰 찜질방은 가스를 엄청 쓰거든. 불가마, 황토방, 소금방 다 가스로 데우는데 450평을 데우려면 가스가 얼마나 들겠어. 머리가 멍했습니다. 왜 인수할 때 이런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최 사장님이 말했어요. 내가 장부 보여줬잖아요. 그건 작년 여름까지 데이터였어. 가스비가 오른 건 작년 겨울부터야. 나도 10월에 나왔으니까 그 이유는 모르는 거지. 미안하지만 나도 몰랐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했습니다. 김형한테도 전화했어요. 형, 가스비가 1,850만 원 나왔어. 이거 어떻게 해? 김형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나도 몰랐어. 최 사장님한테 들은 것만 너한테 말한 거야. 장부에도 그렇게 안 나와 있었잖아. 그러게 요즘 가스비가 많이 올랐다는 뉴스는 봤는데 찜질방이 이 정도인 줄은 몰랐네. 저는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2022년부터 가스비가 급등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산업용 가스는 3배 가까이 올랐다고 했어요. 찜질방 업주들 아우성이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어떤 찜질방은 가스비가 한 달에 2천만 원 넘게 나온다고 했어요. 폐업하는 곳도 많다고 했습니다. 다시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2월 매출이 1억 3천만 원. 여기서 인건비 1,100만 원, 월세 600만 원, 대출 이자 230만 원, 재료비 500만 원, 그리고 관리비 3,150만 원, 총 비용이 5,580만 원, 남는 게 7,420만 원이었습니다. 겨우 700만 원대. 손자 유학비가 한 달에 540만 원 정도 들어갔으니까 실제로 제 손에 남는 건 600만 원도 안 됐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3천만 원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게다가 3월부터는 날씨가 풀리면 매출도 줄어든다고 했어요. 여름이 오면 더 힘들어질 게 뻔했습니다.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생각보다 안 좋아. 가스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 아내가 물었어요. 얼마나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1,850만 원. 아내가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한 달에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기료까지 합치면 3천만 원 넘어.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익이 얼마나 남는데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700만 원 정도. 손자 유학비 보내고 나면 600만 원도 안 남아.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 계획이랑 너무 다르잖아요. 어떡해요? 저도 답답했습니다. 나도 몰라. 일단 지켜봐야지. 3월이 됐습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손님이 줄기 시작했어요. 평일 손님이 15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주말도 250명 선이었어요. 매출은 1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스비는 여전히 1,500만 원 이상 나왔어요. 날씨가 풀려도 찜질방 실내는 계속 따뜻하게 유지해야 하니까요. 3월 순이익을 계산해 보니 500만 원이었습니다. 손자 유학비 보내고 나면 적자였어요. 마이너스 40만 원.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비용을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가스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요. 일단 실내 온도를 조금 낮추겠습니다. 그리고 불가마 운영 시간도 줄이고요.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손님들이 불평할 거예요. 여기 오는 사람들 다 뜨끈한 거 좋아서 오는 건데.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이대로는 못 버텨요. 알아서 잘 대응해 주세요. 직원들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날부터 찜질방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요즘 이렇게 안 더워요? 예전엔 땀이 뻘뻘 나왔는데. 불가마도 오후에만 여는 거예요? 아침에도 열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직원들이 양해를 구했지만 손님들은 불만스러워했어요. 리뷰 사이트에 악평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데스크 김 주임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요즘 손님들 반응이 안 좋아요. 재방문율도 떨어지고 있고요. 이러면 매출이 더 줄어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 했어요. 4월이 됐습니다. 매출은 9천만 원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순이익은 300만 원. 유학비 보내고 나면 마이너스 200만 원.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잠을 못 잤어요.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12억 5천만 원이 다 날아가는 거 아닌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재앙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걸요. 2024년 5월 18일 오후 2시 저는 사장실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4월 적자를 메우려고 5월엔 어떻게든 매출을 올려야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불이야, 불이야. 저는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2층 불가마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검은 연기가 천장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황급히 대피하고 있었고 직원들은 소화기를 들고 달려가고 있었어요.
저도 따라 뛰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불가마 안쪽 벽면에서 불길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전기 배선이 타고 있었어요. 시설 관리 기사 박 기사가 소화기를 뿌렸습니다. 하얀 분말이 사방으로 퍼졌어요. 다행히 불은 금방 꺼졌습니다. 크게 번지기 전에 잡은 거였죠. 하지만 불가마 내부는 시커멓게 그을렸고 전기 배선은 녹아내려 있었습니다. 소방서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10분 후 소방관들이 도착했어요. 현장을 확인하더니 전기 누전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오래된 배선에서 합선이 일어난 거래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영업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했어요. 안전 점검을 받고 시설을 보수한 후에 재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구청 담당자가 왔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더니 서류를 꺼냈어요. 영업정지 2주 처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전기 배선 전체를 교체하시고 소방시설도 점검받으세요. 안전검사 통과하면 그때 다시 영업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류를 받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화재 당시 불가마에 있던 손님 3명이 연기를 마셨다며 병원에 갔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검사비와 치료비가 나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사장님, 저 목이 너무 아파요. 연기 때문에 기관지염이 생겼대요. 치료비 좀 부담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고가 제 찜질방에서 난 거니까요. 3명한테 각각 400만 원씩 합의금을 줬어요. 총 1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기 배선 공사비로 3500만 원, 불가마 내부 보수비로 800만 원, 총 5500만 원이 한꺼번에 나간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보험이었습니다. 저는 화재 보험에 가입했다고 생각했어요. 최 사장님이 보험은 다 들어놨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보험 서류를 확인해 보니 일반 화재 보험만 들어 있었어요. 배상 책임 보험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타면 보상받지만 손님 피해는 제가 직접 물어야 하는 거였죠. 보험사에 전화했습니다. 왜 배상 책임 보험이 안 들어 있어요? 담당자가 대답했어요. 고객님, 이 보험은 2022년에 가입하신 건데 그때 배상 책임 보험은 선택하지 않으셨네요. 추가 가입하시려면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저는 최 사장님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사장님, 배상 책임 보험 왜 안 들어놨어요? 최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아, 그때 보험료가 비싸서 안 들었어요. 15년간 사고 한 번도 안 났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지. 미안해요. 전화를 끊고 나니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화낼 대상이 없었어요. 계약서에 보험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확인을 안 한 겁니다. 영업정지 2주 동안 매출은 제로였습니다. 하지만 고정비는 계속 나갔어요. 월세 600만 원, 대출 이자 230만 원, 직원 인건비 1100만 원, 2주면 절반이니까 960만 원, 합계 1790만 원. 수입은 없는데 지출만 1800만 원 가까이 나간 겁니다. 통장 잔고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화재 보수비로 5500만 원 나가고 영업정지 기간 고정비로 1800만 원 나가고 이미 4월에 적자 보전으로 200만 원 빠졌으니까 총 7500만 원이 한 달 사이에 사라진 겁니다. 제 통장에 남은 돈은 3000만 원 뿐이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돈이 얼마나 남았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3000만 원. 아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다음 달 유학비는 어떻게 보내요? 대출 이자는요? 월세는요?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모르겠어. 일단 영업 재개하고 보자. 6월 첫째 주 드디어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전기 배선도 새로 깔았고 소방시설도 점검받았어요. 안전검사를 통과하고 영업허가를 다시 받았습니다. 손님들한테 재개장 안내 문자를 보냈어요. 하지만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손님이 예전만큼 오지 않았어요. 화재 소식이 동네에 퍼진 거였죠.
인터넷 리뷰에도 불이 난 찜질방 아니냐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험하다며 가지 말라고 했어요. 평일 손님이 100명도 안 왔습니다. 주말에도 150명 정도였어요. 6월 매출은 7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비용을 빼니 적자였어요. 마이너스 900만 원. 저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통장에 남은 3천만 원으로 어떻게 버텨야 할까? 대출 이자는 내야 하고, 월세도 내야 하고, 직원 월급도 줘야 하고, 손자 유학비도 보내야 하는데, 결국 선택지는 하나였습니다. 돈을 빌리는 것. 은행 대출은 이미 한도가 꽉 찼어요. 집 담보로 7억을 받은 상태였거든요. 더 빌릴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대부업체였어요. 1억만 빌리자. 일단 이 고비만 넘기자. 그러면 여름 지나고 가을 되면 손님이 다시 늘어날 거야. 인터넷에서 대부업체를 검색했습니다. 신용대출, 무담보대출. 여러 업체가 나왔어요. 그중 한 곳에 전화했습니다. 1억 빌릴 수 있나요? 상담원이 대답했어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금리가 연 20%입니다. 법정 최고 금리예요. 연 20%? 1억 빌리면 이자가 2천만 원. 한 달이면 167만 원. 비싼 건 알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대출을 받았어요. 1억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 돈이 아니라 빚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12억 5천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빚이 8억이 됐어요. 은행 대출 7억, 대부업체 대출 1억. 게다가 매달 적자가 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망하는 거 아닌가? 옆에서 아내가 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는 걸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6월 말 건물주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사장님, 월세 입금이 안 됐는데요. 저는 깜빡했다고 사과하며 바로 입금했어요. 통장에서 6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남은 돈은 9,400만 원. 대부업체에서 빌린 1억 중에서 벌써 600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7월이 됐습니다. 여름이라 손님이 더 줄었어요. 날씨가 더우니까 찜질방 찾는 사람이 없었죠. 평일 손님이 60명, 주말에도 100명 정도였습니다. 매출은 5천만 원에 그쳤어요. 비용은 똑같이 나갔습니다. 인건비, 관리비, 월세, 이자. 적자는 1,500만 원이었습니다. 직원들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어느 날 정리 담당 이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사장님, 저희 월급 제때 나오는 거 맞죠? 요즘 소문이 안 좋던데요? 저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이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사장님이 돈이 없어서 곧 망한다는 소문이요. 동네에 다 퍼졌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월급 걱정 마세요. 제때 다 드릴 거.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다음 달 월급을 줄 수 있을까? 통장 잔액은 7,900만 원. 월급이 1,100만 원이니까 아직은 괜찮았지만 계속 적자가 나면 몇 달 못 갑니다. 손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학비 입금이 안 됐대요. 학교에서 연락 왔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미안해. 할아버지가 깜빡했구나. 바로 보내줄게. 전화를 끊고 540만 원을 송금했어요. 손자 목소리가 불안해 들렸던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느리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학비가 늦어진 건 처음이라서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일이 좀 바빠서 깜빡했다고요. 하지만 며느리 목소리에서 의심이 느껴졌습니다. 아들한테 연락이 갔을 게 분명했어요. 8월 초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찜질방 어떻게 돼가요? 장사 잘 되세요? 저는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응, 그럭저럭. 여름이라 손님이 좀 적긴 한데 가을 되면 괜찮아질 거야. 아들이 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아버지, 진짜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셨는데? 저는 화를 냈습니다.
괜찮다니까. 내가 뭘 안다고. 아버지 걱정은 하지 마. 아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그날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그날 아들이 아내한테 따로 물어봤대요. 어머니,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아내도 모른다고 했답니다. 저는 아내한테도 정확한 상황을 말하지 않았거든요. 8월 중순 새벽 5시에 출근하던 날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내리는데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바닥에 손을 짚었는데 힘이 안 들어갔어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신을 차리니 아침 6시였어요. 1시간이 흘러 있었습니다. 몸이 너무 무거웠어요. 겨우 일어나서 찜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주임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사장님, 안색이 왜 그러세요?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온몸에 힘이 없었어요. 사장실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오른쪽 팔이 저리기도 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참았어요. 병원 갈 시간도 없었고 병원비도 아까웠습니다. 며칠 후 또 어지러움이 왔습니다. 이번엔 말이 잘 안 나왔어요. 김주임이 무슨 말을 하는데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입이 제대로 안 움직였습니다. 김주임이 구급차를 불렀어요. 저는 손을 저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김주임은 이미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의사가 검사를 했습니다. CT 촬영도 하고 MRI도 찍었어요. 1시간쯤 지나서 의사가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경미한 뇌경색입니다. 다행히 크게 번지진 않았는데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인 것 같네요.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입원했습니다. 일주일 입원하라고 했어요.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찜질방을 비울 수 없다고요. 하지만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퇴원하시면 큰일 납니다. 재발하면 반신불수 올 수도 있어요. 꼭 쉬셔야 합니다. 아내한테 연락했습니다. 아내가 달려왔어요. 병실에서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셨어요? 찜질방 때문에 쓰러지면 어떡해요? 저는 아내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안해. 걱정 끼쳐서. 그날 밤 아내한테 전부 털어놨습니다. 화재 사고 난 것, 보험이 없어서 5,500만 원 쓴 것, 매달 적자 나는 것, 대부업체에서 1억 빌린 것.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어요.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혼자 다 짊어지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사흘째 되던 날 건물주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사장님, 이번 달 월세가 또 안 들어왔는데요. 혹시 어려우신 거 아닙니까? 저는 병원에 입원했다고 말했어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건물주가 한숨을 쉬었어요.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소문 다 들었습니다. 장사 안 되신다는 거. 제 입장도 난처해요. 다음 날 건물주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열어보니 계약 해지 통보서였습니다. 사장님, 미안하지만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월세를 2달 연속 밀리셨고 영업도 제대로 안 되고 계시잖아요. 다음 달 말까지 나가주시면 보증금은 돌려드리겠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보증금 6억 5천만 원. 그건 제 돈이 아니었어요. 은행 대출 7억 중 일부였습니다. 돌려받아봤자 은행에 갚아야 해요. 그리고 권리금 6억은요? 그건 완전히 날아가는 겁니다. 저는 애원했습니다. 사장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정신 차리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건물주가 고개를 저었어요. 박 사장님, 제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사장님 쓰러지셨는데 장사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새로운 분한테 넘기는 게 서로한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건물 관리비도 밀려 있잖아요. 관리사무소에서 저한테 연락 왔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건물주가 나가고 나니 병실이 텅 비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저는 그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인가? 12억 5천만 원이 이렇게 날아가는 건가? 퇴원 후 일주일 만에 찜질방 문을 닫았습니다. 2024년 9월 말이었어요. 건물주한테 보증금 6억 5천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은행 대출 일부를 갚았어요. 7억 중 6억 5천만 원을 갚으니 남은 대출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업체 대출 1억은 그대로였어요. 정산을 해봤습니다. 투자금 12억 5천만 원 중 권리금 6억은 완전히 날아갔어요. 화재 보수비 5,500만 원, 영업정지 기간 손실 1,800만 원, 6월부터 9월까지 적자 5천만 원, 합계 1억 2,300만 원도 사라졌습니다. 총 손실이 7억 2,300만 원이었습니다. 남은 빚은 은행 대출 5천만 원, 대부업체 대출 1억, 합계 1억 5천만 원, 12억 5천만 원을 들여서 8억 7천만 원을 잃고 빚만 1억 5천만 원 남은 겁니다. 10개월 만의 일이었어요. 제 인생 28년의 결실이 10개월 만에 무너진 겁니다. 집은 여전히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은행 대출 5천만 원 때문이었어요. 집을 팔면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아내와 제가 살 곳이 없어지거든요. 결국 집은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대출 이자를 계속 내야 했어요. 문제는 대부업체 대출이었습니다. 1억의 이자가 연 20%, 한 달 이자가 167만 원이었어요. 10개월이면 1,670만 원, 1년이면 2천만 원. 원금은 전혀 안 줄고 이자만 불어나는 구조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일자리를 구해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근데 나이가 60인데 어디서 받아주겠어.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해봐야죠. 안 하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저는 다음 날부터 구직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60살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경비, 청소, 배달,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IT 회사 임원 출신이라고 써도 소용없었어요. 나이가 걸림돌이었습니다. 이력서를 15군데 넣었는데 면접 연락은 3군데뿐이었어요. 첫 번째 면접은 아파트 경비였습니다. 관리소장이 저를 보더니 물었어요. 임원하셨다는데 왜 경비를 하시려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업 실패했습니다. 빚을 갚아야 해서요.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연락드릴 거?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면접은 물류센터 야간 근무였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박스를 나르는 일이었어요.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체력 괜찮으세요? 최근에 건강 문제는 없었고요? 저는 뇌경색 이력을 숨기고 괜찮다고 했어요. 합격했습니다. 월급은 250만 원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박스 무게가 10kg에서 20kg까지 다양했습니다. 하루에 수백 개를 나르는 거였죠. 일주일을 버텼는데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이 일 계속하시면 디스크 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그만뒀습니다. 일주일 일한 돈 50만 원을 받았어요. 그 돈으로 그달 대부업체 이자를 냈습니다. 167만 원 중 50만 원. 나머지 117만 원은 제 통장에서 나갔어요. 통장엔 300만 원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도 곧 바닥날 게 뻔했습니다. 세 번째 면접은 편의점 야간 알바였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시급은 만원. 한 달 22일 근무하면 176만 원이었어요. 대부업체 이자도 못 내는 금액이었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합격했어요. 편의점 일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서서 계산하고 진열하고 청소하고 손님도 많지 않았어요. 새벽엔 택배 정리하느라 바빴지만 그것도 익숙해졌습니다. 점주가 좋은 분이었어요.
제 사정을 아시고는 주간 근무도 하나 더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350만 원을 벌었어요. 대부업체 이자 167만 원 내고 183만 원이 남았습니다. 거기서 은행 대출 이자 17만 원 내고 166만 원. 생활비로 쓰고 나면 저축은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단 이자라도 내고 버티는 수밖에요. 아내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구했어요. 하루 5시간, 월 150만 원. 55세 아내가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잘못으로 아내까지 고생시키는 거였죠. 그렇게 석 달을 버텼습니다. 12월이 되니 날씨가 추워졌어요.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는데 새벽 추위가 뼈에 사무쳤습니다. 손님이 문 열고 들어올 때마다 찬바람이 들이쳤어요. 감기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어요. 하루 쉬면 수입이 줄거든요. 어느 날 편의점에서 옛날 회사 동료를 만났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그 동료가 야식을 사러 왔다가 저를 봤어요. 영호야, 너 여기서 뭐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다시피 알바해. 동료가 당황했어요. 찜질방은? 저는 망했다고 했어요. 동료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 건넸어요. 이거라도 써.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동료가 억지로 제 손에 쥐어줬어요. 임원까지 했던 내가 편의점에서 일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프다. 부탁이니까 받아. 저는 그 돈을 쥐고 울었습니다. 손자가 겨울방학에 귀국했습니다. 2025년 1월이었어요. 공항에 마중 나갔는데 손자가 저를 못 알아봤어요. 할아버지가 너무 말라서였죠. 손자가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파요?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할아버지 괜찮아. 그냥 좀 바빴어. 아들 부부와 손자가 집에 왔습니다. 판교 아파트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집을 지키려고 버텼지만 결국 5월에 팔았거든요. 은행 대출 5천만 원을 갚고 남은 돈으로 월세 2천만 원짜리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아들이 작아진 집을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윤호 유학 그만둘게요. 더 이상 부담 드릴 수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계속 보내. 할아버지가 어떻게든 할게.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손자 유학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손자를 위해 시작한 사업이 손자 유학을 끝내게 만든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어요. 2025년 5월입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한 지 1년 반이 지났어요. 여전히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합니다.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손님 얼굴도 다 외웠고 진열 위치도 눈 감고 찾을 수 있습니다. 점주님이 저를 믿어주셔서 가끔은 혼자 가게를 맡기기도 해요. 대부업체 대출은 아직 1억이 그대로입니다. 원금을 갚을 여력이 없어요. 매달 167만 원씩 이자만 내고 있습니다. 1년 반이면 3천만 원을 이자로 낸 거예요. 1억 빌려서 3천만 원을 이자로 냈는데 원금은 그대로. 이게 고금리 대출의 무서움입니다. 계산을 해봤어요. 이 속도로 가면 2억을 갚으려면 10년이 걸립니다. 10년 동안 이자로 2억을 내고 그제야 원금 1억을 갚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제 나이가 70입니다. 과연 그때까지 일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합니다. 최근엔 주방 보조로 승진했어요. 월급이 2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아내와 제 수입을 합치면 월 550만 원. 거기서 이자 184만 원 내고 생활비 쓰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저축할 수 있어요. 1년이면 1200만 원. 10년이면 1억 2천만 원. 그러면 대부업체 대출을 갚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제 나이는 70이에요. 그때도 일할 수 있을까요?
아내는 65. 우리 몸이 버텨줄까요? 생각하면 막막하지만 그래도 해야 합니다. 포기하면 끝이거든요. 손자는 한국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미국 갔을 땐 영어를 못해서 고생했다고 해요. 친구도 없고 선생님 말도 못 알아듣고 1년 만에 돌아와서 오히려 다행이었다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위로를 받기도 했고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어요. 요즘 손자가 가끔 찾아옵니다. 할아버지, 편의점 가도 돼요? 저는 좋다고 합니다. 손자가 와서 과자 하나 집어들면 제가 계산해줘요. 할아버지가 사주는 거야. 손자가 웃으며 고맙다고 해요.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어느 날 손자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왜 편의점에서 일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할아버지가 일하고 싶어서 그래. 손자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럼 사장님은 안 해요? 전에 할아버지가 사장님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사장님 하다가 실패했어.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일해. 손자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할아버지 편의점 알바도 멋있어요. 저 나중에 크면 할아버지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저는 손자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윤호야. 할아버지가 윤호 덕분에 힘낸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해서입니다. 50대, 60대에 퇴직금 들고 사업 시작하는 분들 많아요.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제가 배운 교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브로커나 이전 주인이 보여주는 장부를 믿지 마세요. 그건 과거 데이터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받은 장부는 작년 여름까지 데이터였어요. 가스비가 폭등하기 전이었죠. 현재 시세를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 관리비, 인건비, 재료비, 모든 걸 직접 조사하세요. 둘째, 자기가 모르는 업종은 절대 하지 마세요. 저는 찜질방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손님으로 몇 번 가본 게 전부였죠. 업종에 대한 이해 없이 시작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없어요.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은 그 업종에서 일해보고 시작하세요. 셋째, 보험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저는 배상 책임 보험이 없다는 걸 모르고 인수했어요. 화재 사고 나서 알았죠. 손님 피해 배상금 1,200만 원을 제가 다 물었습니다. 보험 하나 때문에 사업이 기울 수 있어요. 넷째, 가족 돈, 집 담보 대출은 절대 쓰지 마세요. 실패하면 가족 전체가 무너집니다. 저는 12억 5천만 원 전부 쏟아 부었어요. 퇴직금 5억 5천만 원, 집 담보 7억. 실패하니까 집도 팔고 가족도 뿔뿔이 흩어질 뻔했습니다. 여유 자금으로만 하세요.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금액으로요. 다섯째, 고금리 대부업체 대출은 절대 쓰지 마세요. 연 20%는 합법적 이자율이지만 실제로는 빚의 늪입니다. 1억 빌려서 1년 반 만에 3천만 원을 이자로 냈는데 원금은 그대로예요. 10년 후에도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사업을 포기하고 빨리 정리하는 게 나았을 거예요. 여섯째, 건강을 챙기세요. 뇌경색으로 쓰러진 게 결정타였어요. 건강 잃으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스트레스 관리하고 무리하지 말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돌이킬 수 없어요. 일곱째, 욕심을 버리세요. 저는 손자 유학비도 내고 노후 자금도 만들겠다는 욕심이 있었어요. 사장님이라는 호칭도 갖고 싶었고요. 그 욕심이 판단을 흐렸습니다. 냉정하게 따져봤으면 위험 신호를 알 수 있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실패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12억 5천만 원을 날렸어요. 60살에 편의점 알바를 합니다. 빚은 1억 5천만 원이 남았고요. 하지만 아직 살아 있어요. 일할 수 있고 아내가 옆에 있고 손자가 웃어줍니다. 이게 다 감사한 일이에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중요한 건 가족이고 건강이고 마음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빚을 갚을 겁니다.
70살이 되면 빚 없는 몸으로 아내와 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그게 제 새로운 꿈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들고 사업하지 마세요. 꼭 해야 한다면 제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주세요. 업종 공부하고 현재 시세 조사하고 보험 확인하고 여유 자금으로 하세요. 그리고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세요. 저는 오늘도 편의점에 출근합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새벽 4시쯤 되면 신문 배달 아저씨가 오세요. 그분과 커피 한 잔 나눠 마시며 담소를 나눕니다. 그분도 저랑 비슷한 처지예요. 62세의 생계를 위해 일하고 계시죠. 우리는 서로를 격려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내일도 화이팅이에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팁니다. 언젠가는 빚을 갚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믿으며요. 감사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부디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